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아주 긴급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오늘 오후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제주도에서 만날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제주도 가는 것은 안 간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어디서 만나느냐, 잠시 후에 울산에서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요, 조금 전에 서울에서 자동차 편으로 울산으로 떠났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제주도에서 울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울산 행에 앞서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으로 먼저 떠났어요. 이 얘기는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사전에 윤석열 후보와의 성공적인 회동을 위해서 물밑 조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젯밤에 또 이학재 상임 특보죠. 이학재 특보가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제주도로 날아갔는데 결국 거기서는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거나 또는 3자가 동시에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회동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극적인 이 타결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기 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회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나름대로 짐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입장문 내용을 말하자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우선 내려가기 전에 윤석열 후보는 우선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띄웠어요. 굉장히 만나고 싶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그냥 윤석열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상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래서 이거 뭐 독재 시대냐, 둘이서 바로 만나면 되지,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공 국면으로 가던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화해 제스처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제스처를 이준석 대표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동에서 이걸 뭐 두 번, 세 번 만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같은 식구끼리. 그 식구도 그냥 식구가 아니라 최고의 선대위 지휘관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일단 긍정적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떠나기 전에요, 윤석열 후보는 중앙당당에서 오늘 비공개리의 선대위가 열렸어요. 그리고 선대위가 열린 다음에 기자들한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문 여러분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주도에서 장소를 옮기고 안 만나겠다고 선언했다. 저는 굉장히 만나고 싶다. 오늘 또 일정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밝혀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나왔던 보도가 사실인 거예요. 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한 말하자면 둘이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라는, 그것도 우호적으로 이준석 이 대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개인적 평가도 함께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공부도 되고 많은 정보도 됐다. 이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한테도 나는 만날 때마다 참 새로운 걸 배운다. 나이는 젊어도 당 대표 맡을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다라는 점을 언론에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는 우리 정당사의 가장 최연소이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젊은 당 대표다. 제가 대선 후보로 함께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거듭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좀 당황스럽고 제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해한 사실이 없고 늘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도 이준석 대표의 탁월한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 그리고 이 1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인물이다. 이 얘기는요, 해방 이후에 36세 그리고 제로선, 한 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은 사람이 당대표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처음이잖아요. 45년도 해방이 됐으니까 지금 한 7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년에 한 번 나온다, 이 정도로 축혀 세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말귀를 충분히 알아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회동은 이런 대목으로 볼 때 충분히 말하자면 극적인
전환점 모멘텀을 만든다. 그래야 이준석도 살고요. 윤석열도 다 같이 살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루저가 되는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오늘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을 만났어요. 여기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느냐? 후보는 우리 당의 최고 지휘관이고 우리 당에서 누구도 후보를 검열하고 주변에서 휘두를 수 없다. 저는 당연히 허심탄회하게 후보를 만나서 100% 상의할 의사가 있다. 이 얘기는요, 최고의 지휘관이다. 후보를 흔들지 마라. 이 얘기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워딩을 다 동원해서 이준석을 축켜 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축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만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윤 후보 측에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꼈다라고 실토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사전 조율하는 이런 모양새를 거치면 이준석 대표를 세웠던 리더십, 그리고 돌파가 만들어졌을 때 그래야만이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에 이렇게 강공으로 나온 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나하고 직접談判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돌파 위에 국민에 대한 이 긍정적 효과를 제고시키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와 후보가 만나는데 왜 사전의 의지를 제출해서 검열을 벌여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있다.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의도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다. 이 얘기는요,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전적 의견을 조율하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 딱 하면 이준석 대표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요,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검열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인식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메신저로 내놓는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아주 체질적으로 강한 것이 바로 이런 대목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요, 또 윤석열 후보와 만나기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윤핵관 제거해라, 그 다음에 이수정 제거하라, 이 두 가지 인사 문제는요,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그래서 지금 있는 윤핵관을 걷어내도 또 누군가가 호가호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원인부터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된다고 한다면 윤핵관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안 된다면 사람 하나 저격해도 또 나올 것이다. 그래서요,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 제거, 여기에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요, 이 제주도에서 울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조목조목 상세하게 밝혔다는 얘기는요,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측면,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것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 윤핵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수정을 정리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김종인, 이거는 이미 만인이 다 아는 거니까 김종인은 당연히 총괄위원장으로 가지고 가라, 모셔와라,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지방으로 하면서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이 사태의 원인이 된 문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준석이가 푸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양보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만나야 소용없다. 공개적인 압박이고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윈윈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도 51대 49로 이준석 후보의 이런 아이디어, 말하자면 이 지방 이번에 말하면 무단으로 당무를 거부한 상태에서 지방을 돌고 있는 거에 대한 여론의 비판,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상쇄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위닝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요, 굉장히 윤석 후보의 고집이랄까요? 그리고 2030 세대에 대한 팬덤, 이것을 과시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와 사전에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만남 결과, 이것이 이제 또 보도에 나올 텐데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즉각 또 보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밤에 이학재 상임 상근 정무특보가 내려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못 만나고 복귀 중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최근 정권교체 100일 대장정으로 많은 시민을 만나게 되는데 원인 진단은 각각이지만 뵙는 분마다 이준석 대표의 자맹을 걱정하셨다. 윤석열 경선 후보의 상근 정무특보를 여기만처로서는 후보와 대표 간의 오해를 풀고 대선 캠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오전에 이준석 대표께 몇 번의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안 되던 차에 오늘 오후 이 대표가 제주도에 계시다는 소식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 후보께 보고 드린 후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대표를 만나러 제주도에 내려왔지만 통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와의 물밑 채널로 이 박민식 의원과 이학재 전 의원이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이 인선 문제, 그 다음에 캠페인 전략 문제, 파격적 변화가 있어야만이 6.1 선대위에 참석할 생각이 있다, 이런 강한 조건을 내건 바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회동에 앞서서 어제 밤에 만찬이 있었는데, 이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만찬이 있었잖아요. 상당히 오랜만에 27일 만에 11월 경선이 끝나고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은 분들이 크게 기대를 했어요. 이제 홍준표 후보의 하나의 전환점, 이 변곡점이 그려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게 눈에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자, 홍준표 의원도 말이죠, 이재명이도 내리치고 그 다음에 윤석열도 내리치는 활동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어요. 그러나 이 관계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시종일관 보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 포악한 집안 출신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은 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말 안 하고, 윤석열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그래도 홍준표 의원이 언젠가는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럴 때는 내가 적극적인 아니지만 소극적으로라도 참여하겠다는 그런 한 자락을 깐 거라고 저는 봐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만찬 후 이 홍준표 의원이 내놓은 메시지들, 그리고 이제 어떤 행보를 거쳐서 윤석열 후보하고 손을 맞잡을 것이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우선적으로 지원 유세에서는 좀 참여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법정 선거 홍보가 2월 15일부터니까 그 사이에는 좀 마음 좀 달래고 뭐 대충 하면서 법정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되면 함께 유세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는, 그러면서 전면에 나서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 외곽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의 꿈, 여기에서 말이죠, 이 SNS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지원 입장문을 조금씩 발표해 내는 이런 행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점을 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 페북에서요, 이 과거 당무우선권 본인이 2006년도에 혁신위원장 할 때 만든 것인데 이거는 하나의 권한에 불과하지 이게 만능은 아니다. 그리고 대선을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후보에게 당 대표와 협의해서 대선을 치르라는 것이었다. 본인이 만약 후보였다면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당은 대표에게 맡기고 후보 정무팀과 1점당당 비서실팀으로만 대선을 치렀을 것이다 라면서 마치 점령문처럼 보이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 홍준표 후보의 입장과 관련해서요, 홍준표 의원이 언론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뉴스일과 통해서 뭐라 했느냐,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제 방금 뭐라 그럴까요, 이 입장을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자세하게 내놨어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입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본인은 이제 아무런 개파도 없고 개본도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고, 그리고 이 경선 때 나를 지지했던 분들이 어느 진영에 가던 나와 의논할 일도 아니고 나는 그분들의 독자적 선택을 존중한다. 괜히 나를 싸잡아 피나는 혹세 무민하는 기사나 추측은 쓰지 말아달라. 특히 일부 언론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그런 기사를 확인 없이 써대니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서 언론에 이 홍준표 의원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비판적 기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 결국은 홍준표 의원의 이 합류는 공개적인 측면이 됐든 비공개적인 측면이 됐든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하자면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말이죠, 그리고 또 바로 어제도 윤석열 후보와 이 비공개 만찬이 있은 후에 윤석열 후보한테도 제주도로 가서 질적 갈등을 해결하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는 없다. 그러나 윤 후보를 도와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윤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가
명분만 깔아주면, 자랑만 깔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홍준표 의원의 합류 가능성은 크게 염려하지 않고 홍준표 의원 채통 좀 세워주고요. 명분 깔아주고, 그리고 분위기를 홍준표 의원한테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홍준표 의원이 뛰고 놀 수 있는 마음 놓고 이런 정치적인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하나의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지지 의사의 강도 문제다. 근데 홍준표 의원 하는 거 보면요, 또 화끈할 때는 화끈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말고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잘 대우를 해주면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실력을 인정해주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이 중앙선대위에서요, 또 추가 임명안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왔는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총괄 특보직에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신의진 전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27명의 전현직 의원과 각계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 이렇게 밝혀 있어요. 그래서 총괄 특보단에는 경제정책특보는 유일호, 그 다음에 신의진은 아동병령 예방특보, 정기석 전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대응 특보, 이목희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정응보 전 춘천 MBC 사장은 공보특보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 분야에는요, 국민공감 미래정책당이 출범했어요. 고진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장,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왕윤종 동국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3인이 공동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임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는요, 이 사선의 김영환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에는 성남시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의원,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박수영 의원이 각각 부단장을 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장은 지금 김진태 의원이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그냥 맡는 것 같고요. 선대위 직속 위원회도 신설했어요. 그래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비전위원회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이 맡았어요. 윤석열이든 이준석이든 혼자 발표하지 말아라. 공동으로 발표해라. 그래서 각자 혼자 발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네거티브적인 측면, 그리고 여권의 말하자면 야당 분란 조선 작전, 여기에 말려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공직생활 33년간 하면서 이런 이보다 더 큰 사건들도 많이 다뤄봤잖아요. 이 공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공식의 기본은 합리적인 논리적 사고입니다. 기본이. 그 다음에 국내외 정세의 흐름,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의 감정,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사안이든지 큰 하나의 결정, 이 팩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입하면 대충 대답이 나와. 이게 제가 공직생활의 평균적, 상식적 판단에 준 거의 틀이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반드시 함께 발표라 그랬는데요. 오늘 발표, 그동안에 보면 기자들이 이준석한테 가서 물어보고 윤석열 후보한테 가서 물어보고 얘기가 같냐 다르냐, 이게 왜 어떻게 됐냐, 이런 갖고 분란을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분이서 동시에 합동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렇게나 안 비속면 신뢰를 가지고 확실하게 봐주십시다. 주변 분들에게 권유해서 정권교체 앞장서는 제대로 된 방송, 대표적인 방송으로 키워달라. 제가 내용 충실하게 해서 자신 있다. 제가 잠 안 자고 방송하잖아요. 다른 사람 1시간 공부하면 제가 한 10시간씩 공부해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 결론적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대화가, 어떤 대화들이 진행이 됐는지,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뭔지, 어떻게 해서 김종인 위원장까지 결국 수락했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갈 데가 없다.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양반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떨 때는 정반대로 부인하고 어떨 때는 진짜로 얘기하고 헷갈리는 분이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권교체 국민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큰 약속이 없다. 만약에 야당의 입장에 서서 정권교체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은 끝인데 바로 새드 엔딩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좋거나 말거나. 윤석열 후보한테 뭐라고 했거나 안 했거나 이 주접 떨고 있는 애 이런 얘기 했거나 안 했거나 절대로 안 올 수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결국은 온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요, 김종인 위원장 이게 좀 속색인 과정이 조금 성숙한 방법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정치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요, 너무 우리 국민들한테 기대도 많이 줬지만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올 거 뭐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오냐, 화끈하게 오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 대목은 굉장히 아쉽다.
밀당을 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 길들이기 작전으로 들어간 거고, 좋게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이 뭔지, 이 얼마나 냉정한지, 얼마나 참 이게 달고 다른 판이고, 예? 나쁘게 하면 더티한 판인지까지도 알게 시킨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은 김종인 위원장이든 이준석 대표든 간에 이번 최종적인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3월 9일까지 가는 사이에요, 이런 비슷한 밀당, 밀고 땡기는, 예, 이게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온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 윤석열 후보는 후보대로,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대표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위원장대로 국민 교체라고 하는 목표보다 큰 지상 목표가 없잖아요. 여기에 모든 사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 묻어버려라. 더 이상은 이제 갈등 없애라. 이게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가 그랬잖아요. 많이 옛날 건 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최근 1년간만 보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행태 제가 100%다 맞췄잖아요. 제가 틀린 거 있어요? 지난 4.15 총선 이후 과정만 가지고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을 볼 때 그 행보, 제가 틀린 거 얘기하는 거 다 하나도 없잖아요. 다 100% 맞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무슨 달리 무슨 뭐 점쳐서 그런 게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눈에 다 보여요. 구수지만 저는 뭐 0단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9단 10단이잖아요. 다 눈에 보여.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제가 예견컨대 크든 작든 또 분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집안이 잘 되려면 맨날 오케이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견 하나도 없이 가면 그게 공산주의지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똑같아. 자유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은요, 진정한 토론을 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공산주의고 달라. 공산주의 획일적이잖아요. 지금 이재명이가 한마디만 하면, 송영길이 한마디 하면 공수처도 막 영장 남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망신당하고. 공수처한테 야, 그 수사 어떻게 됐느냐, 빨리빨리 영장 처리해라. 그래도 아니 되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공수처 이렇게 망신당하나요? 아니, 체포영장 2번 하고 구속영장, 체포영장 한 번에 구속영장 2번, 3번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 그러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돼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식, 공산주의식 독재 정치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 우리 국민의힘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좋은 결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여당에 비해서 하나의 큰 장점인 거,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화끈하게 해결했다는 거, 이게 민주당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재명이도 앞으로 또 어떤 크고 작은 산이 넘어갈지 모르지만 국민의힘도 또 앞으로 크고 작은 산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갈등은 밀당식의 갈등을 하지 말아라. 정권 교체 앞에서 꼼수 부리는 갈등을 하지 말아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갈등이 없는 집안, 대통령, 국가가 어디가 있겠어요, 국민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갈등이 있는데 이번 사태와 같이 밀고 땡기고 압박하고 말이지, 꼼수 부리고 저 말하는데 속셈은 뭐지, 이렇게 머리 아프게 우리 국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머리 아프게. 그냥 말하면 액면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갈등을 해라. 예. 그리고 갈등이 표출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비상 채널을 가동해라. 비상 채널을 가동해서 마크 접촉 채널을 즉각적으로 가동시켜라. 뭐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이나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야, 네가 좀 만나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자동적으로 플랜 A, 플랜 B 딱 만들어가지고 우발 갈등 사태에 대비한 협상 채널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놔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라. 이게 저의 새로운 주장이에요. 그래서 갈등 조정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이 이재명이나 송영길하고는요 게임이 안 된다. 이걸 우리 국민한테 보여줘. 그러면 지금 지지율과 관계없어요. 무조건 3월 9일날은 0.1%라도 높게 나온다.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10% 내외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거는요, 첫째, 우리의 전략이 진실성 있는 전략이고, 우리의 전략이 망가뜨려지는 국가를 바로 세우는 전략이고 공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이라는 후보하고 윤석열이라는 후보의 질적 차이가 있다. 정상적인 시민이야, 윤석열이는. 그러나 이재명은 전과 사범에 그야말로 이건 더 이상 논평 안 할게요. 이건 기본이, 입후보 할 수도 없게 만들었어야 돼요. 무슨 입후보를 합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입후보 당시부터 제거했어야 돼요, 민장.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요, 11월 5일부터 여론조사,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갤럽, 그 다음에 엠브레이나 이런 거, 뭐 목요일날 NBS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 감히 윤석열 후보를 1% 이상 떨어뜨리는 여론조사는 못 내잖아요. 36%, 36%, 35%, 35%, 뭐 34.9, 35.4, 이런 치사한 1% 차이 내외 아니면, 아니 여론조사에서, 아니 물론 동률 나올 수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친여론조사기관에 몇 개가 동점이 나오느냐고요. 지금 이 시점에 얼마나 급하면 동점을 일부러 만들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후보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원인은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이런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해.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게 말이죠. 이게 바로 바람선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선거는요. 조직선거도 물론 조직선거지만 조직선거 플러스 바람선거다. 조직선거는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빅플레이트를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큰 조직이에요. 즉 정권 교체의 바람이 우리 조직으로 다 스며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정권 심판 강함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거짓 기만성 아니 조동현이 갖고도 얼마나 우리 국민들 사기쳤어요. 조동현이 갖고도. 예. 이재명도 말로만 사과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죄송하다고. 예. 송영길이 상임위원장직에서 사퇴시켜야죠. 진짜 죄송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여당의 사령탑이 혼의 자식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러고서도 뻔뻔스럽게 한이 없는 게 사퇴를 하지 말라고 또 말리냐 이거예요. 지금 누가 우리가 뭐 지금 이혼했다고 시비합니까? 아, 이혼은 자유예요. 아니, 성인이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혼 가정에서의 비윤리성, 비도덕성. 혼의 자식이 있는데도 그게 내 자식인 것처럼 자기 원래 남편한테 감췄다고 하는 거. DNA를 통해서 이게 혼의 자식이라고 밝혀졌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상임선대위원회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일체 국민한테 숨겼다고 하는 거. 이런 점에서 보면 후보 본인에서의 질적 차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다 정권 심판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10% 내외의 리드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이 계속되는 것은요. 왜냐하면 친여 이 여론조사기관에서 언제 어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동원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은 당연하게 제가 자신 있게 권고해 드리고요. 다른 좋은 방송 또 이 언론 매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좋은 기사를 쓰는 이런 정권 교체 그리고 이 선거전과 관련해서 그런 신뢰할 만한 방송을 우리 야권 국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공유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10%의 리드를 3월 9일까지 유지해 갈 수 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구독 제가 빨리 80만 100만 대군을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국가의 검증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신뢰해 주십시오. 말 안 해요. 제가 적당히 기사 한 100개 갖다 놓고 질질 말이나 늘려갖고 방송을 하나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감히 제가 양심을 걸고 못합니다. 저는 머리가 모자라면 잠 안 자고 노력을 해버려요. 노력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머리 좋다고 하면 대한민국 발전합니까? 좋은 머리 갖다 노력을 해야죠. 예. 노력해서 저는 신뢰성 있는 정확한 판단과 예측 그 대책을 제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 아들, 딸, 며느리, 손자한테 자신 있게 권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꼭 정권 교체할 수 있게 투표로 50% 이상 투표를 받게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서초갑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이 후보가 반드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옥현 안보정론을 보시고 전옥현을 평가해달라. 제가 파리 때나 지금 하이에나 자리 사냥꾼 지금 이게 시대적 용어가 됐는데 서초에서 공천 받겠다고 파리 때 그 다음에 하이에나처럼 여기저기 당협위원장 하다가 잘릴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여기로 도망 나와서 여기서 공천 받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초 갑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반드시 심판해야 돼. 이런 거를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력히 제가 촉구해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양심껏 저는 33년간 국가 검증 받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정권 교체를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정권 투쟁적인 측면 그리고 실력적인 측면, 인품적인 측면에서 저는 양심껏 살아왔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뭐 서술이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요. 오늘 이 회동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래 윤석열 후보가 좀 이 교통사정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7시 30분에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7시에 만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서 7시 30분경 시작이 됐고 이준석 대표가 먼저 한 7시 20분쯤에 나와서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다. 그리고요, 울주군에 있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불고기집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어요. 자, 이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작할 때 이제 언론에 공개하잖아요. 언론에 공개할 때의 이 회동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와 한 10분 후에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7시 30분쯤에 이준석은 7시 20분, 윤석열은 10분 뒤 7시 30분. 그래서 이 악수한 후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만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만찬장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잘 쉬셨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준석 대표
잘 쉬긴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게 여기에 참 뼈 있는 얘기예요. 고생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얘기겠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작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리프레시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리프레시 한 거 아니야. 나 엄청 고민했어. 왜? 당신 선거 전략 이거 틀렸는데 제대로 고칠까? 국민의힘 이렇게 선대위 운영해서 안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놀으러 온 것도 아니고 당무 거부하고 투쟁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생산적 고생이었음을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판하지 말라. 잘 쉬긴 이러면서 고생했다. 이 얘기는요. 나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랑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식사나 이런 거는 괜찮으셨냐? 우리 대표님 지방을 가시려고 그러면 수행도 좀 옆에 붙이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돌아다니시게 해서 되겠나? 이거. 되겠나? 이거. 딱 이렇게 하니까요. 먹는 건 잘 먹었다. 6명 달고 다녔다. 그러면서 순천에서 얼마 전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봤던 분들을 만났고 여수 순천 사건 유족회 분들도 뵙고 잘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경주 황남동처럼 순천에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전남 쪽 갈 땐 순천에 꼭 한번 가봐야지 했다. 다음번에 같이 가시죠.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순천 출장에 제가 아픈 추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잘 쉬긴요. 제가 고생했어요. 이것도 뼈 있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대목, 이 대목 바로 그거예요. 순천에 아픈 추억이 있다. 이것도 뼈 있는 말이에요. 뭐냐? 이 아픈 추억. 내가 순천에 지난 7월 달에 왔을 때 윤석열 후보 당신은 그때 나 패싱해가지고 입당했잖아. 앞으로 이런 일 좀 하지 마. 이게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다. 불쾌했던 표정을 전달하고 싶은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